오늘은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자문위원이신 한상환 위원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제일 궁금한 게 요새 그 미국 대선거 관련된 이슈인 것 같아요. 네네. 일단 뭐 바이든 후보가 이제 대통령 승리 선언을 했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뭐 소송 가겠다, 재판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분이 참 재밌는 분이잖아요. 이분이 대체로 자기가 한다고 했던 그 정책들을 정말 우리 너무 황당한 정책이다 한 것들을 전부 다 추진을 했죠. 뭐 멕시코 쪽에다가 무슨 그 벽도 세우고, 다음에 방위비 분담금 뭐 엄청나게 큰 금액을 다 요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던 분이기 때문에 뭐 불복 소송은 일단 가기는 갈 것 같아요. 이미 시작도 했고, 가기는 갈 것 같은데, 다만 이게 자기가 그런 소송을 계속 지속을 하려면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기를 지지해주던 사람들이 다 뒤로 빠져버렸거든요. 왜냐면 트럼프는 이미 진 상황에서 트럼프하고 계속 엮여봐야 그 다음에 자기의 정치적인 미래가 불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펜스 부통령도 없어져 버렸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거기도 사라져 버렸죠. 두문불출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전부 다 자기한테 결격 사유로 남게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다 빠져버린 상황이고, 일각에서는 그 대통령 영부인도 그만하라고 그런다고, 또 뭐 이혼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아, 그게 루머가 아니었군요. 루머로 나오는 루머로? 거겠죠. 그러긴 한데,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보면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 불복소송을 갈 수 있는 건데, 그건 좀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너무 없어서 그걸 계속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네. 동시에 또 그런 루머도 있더라고요. 이 소송을 계속 가다가 그 신임 그 대통령 당선인이죠. 프레지던트 일렉트 그 바이든하고 협상을 해서 자기가 물러나고 난 이후에 기소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라 그러죠? 그 과거사 청산 뭐 이런 과거사 청산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8.15 이럴 때 여기 8.15 모니터이니까 8.15일 때 대사면, 사면, 사전 사면 같은 거를 좀 협상을 해서 그런 걸 받아내고 넘겨주는 그런 구조로 갈 것 같다라고 하는 루머도 있고 해서, 앞으로 당분간은 뭐 최소한 한 2주나 이런 정도는 좀 시끄럽게 이거는 계속 갈 것 같고, 그 이후에 좀 시간, 연말로 갈수록 점점 이제 어느 정도 정리돼가는 모양새가 되겠죠. 아무래도 뭐 1월 20일이 대통령 취임식이니까 그 전에는 뭐 이거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근데 그런 사면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그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대로라면 여러 가지로 그 미국 정부의 다음 정권에 이렇게 고발당할 여러 가지 그 범죄 혐의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많죠. 일단 그 탈세 의혹이 있고요. 소득세를 뭐 거의 10년이 걸마 동안 하나도 안 냈다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재산이 많은데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성추문하고 관련돼서 이제 기소를 안 한 것도 있고 강제로. 그다음에 이제 그 이외에 뭐 다른 뭐 러시아 스캔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본인도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가야 뒤가 깨끗하게 마무리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거라는 얘기가 좀 있긴 한데, 이건 뭐 두고 봐야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의사가 분명히 있다 그러면은 상황을 최악으로 타협을 어떻게 유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겠네요. 근데 이게 이제 이것도 사실은 좀 약간의 루머성이긴 한데, 네.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 그러면 트럼프의 협상 전략은 뻔하잖아요. 최대한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난 다음에 자기한테 유리하게 협상을 할 테니까,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만약에 그 루머가 사실이라고 하면 세상 당분간은 타결은 나지 않는 구조로. 근데 이번에 사실 선거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그 나스닥 시장이 막 폭등을 했었잖아요. 이틀 정도. 그러니까 이게 불확실성이 딱 터진 건데 오히려 주식시장은 막 뛰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끝까지 가는 어떤 상황을 만든다고 하면 금융시장은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겠네요. 좀 흔들릴 수는 있는데, 지금 그 미국 쪽에서 나오는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저렇게 불복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무시하는 것 같아요. 아, 미국 자체에서. 해봐야 얼마나 하겠냐.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조금 하다 말겠지 하는 상황이라서 이게 일단 시장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 리스크라고 하는 건 지금 이제 선거 끝나고 정리된 상태잖아요. 네. 그리고 어차피 월가는 트럼프보다는 바이든 쪽에 베팅을 해왔던 거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그 미국 대선 이슈는 뭐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대선 바로 직전에 그 개표를 하던 때든가요. 그때 그러니까 뉴욕의 그 공포지수가 한 35대로 다시 치솟았었잖아요. 그런데 네. 어제 저녁에 보니까 25까지 다시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시장이 불안감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다 반영했다. 네, 뭐 선거하고 개표하던 그때에 공포지수가 직전에 아마 한 35 정도까지 치솟았었는데 그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으로 되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되면서 시장은 막 뜨겁게 반응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공포지수도 한 25 뭐 이렇게까지 다시 내려온 거 보면 시장이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다 반영이 끝났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마 그 말씀은 그 우리가 그 이전에는 생각했던 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층이 워낙 넓고 강력해서 네. 팬심이 너무 강력해서 뭔가 뭐 테러도 일어나고 뭐 민주당 지지자에 대한 공격도 일어나고 많은 사회 혼란을 예상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좀 이렇게 별로 반응이 없나 보죠. 이번에 나온 거 보면 뭐 그렇게 이게 이제 사회적인 혼란까지 갈 수 있을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공화당에서 트럼프를 지지해서 표를 찍은 사람들의 제가 보기엔 90%는 공화당이니까 찍은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를 찍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10%나 뭐 5%나 이렇게 되겠죠. 뭐 그 차이로 선거는 당락이 갈리는 거니까. 근데 과거에 뭐 트럼프를 찍었던 사람들이나 또는 트럼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번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제가 그 미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바이든이 이겼다 축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걔들이 하는 말은 전부 다 똑같이 대답이 옵니다. 바이든이 이긴 게 아니고 트럼프가 못 이겼어. 그렇게 답이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민심이 트럼프로부터 많이 떠나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서로 뭐 총격전을 벌이네 뭐 하네 이런 상황까지는 가지는 못하는 거다. 이렇게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네. 근데 참 재밌는 현상이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도 그렇고 그 뭔가 부정선거, 우편 투표에 대해 뭔가 조작이 있지 않느냐. 네네. 이런 거에 대한 그 트럼프 강성 지지자들은 네. 거기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불신이 상당한 것 같아요. 근데 네. 또 재밌는 현상은 한국에도 또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또 많은 봐요. 있죠. 한국에서도 네, 전부 있어요. 이슈. 네. 예, 이거는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긴다. 네. 이렇게 생각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모든 선거는 그 부정선거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 들고 나온 사람들이 항상 있는 건데 이게 의외로 보면은요 러시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를 해요. 아. 러시아 쪽에서는 특히 트럼프 지지를 많이 했어요. 근데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SNS에 보면 이 선거는 부정선거다라고 그거를 갖다가 자기 그 프로파일 사진에 올려놓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구나. 우리나라도 지난번 뭐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인천에 선거에서 진 후보겠죠. 뭐 이런 분들이 전 의원 이런 분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게 우리도 아무도 안 믿어주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무슨 그 1950년대 3.15 부정선거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도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제 사람들이 믿지를 않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그 논란거리는 있지만 이것이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거에는 큰 지장이 없는 네. 그냥 그런 요소들로 봐야겠네요. 그런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될 거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바이든이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네. 많이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입니까? 바이든은 일단 민주당의 아주 전통적인 민주당이고, 이분이 그 국제정치 쪽에서가 커리어가 굉장히 화려한 분이고,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오바마 정부에서 8년간을 부통령을 지내셨고, 그러면서 글로벌 인맥이 굉장히 탄탄한 그런 분인 것 같고요. 기본적인 정책은 민주당 정책을 따라가는 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경제에서는 민주당 정책, 그다음에 국제 정치에서는 사실은 미국은 민주당이나 아니면 공화당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요. 네. 약간 전략적 노선의 차이는 약간씩 있긴 한데, 그건 언제든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배제해버리고 나면 기본적으로 국제 정치에서는 양쪽이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동맹입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좀 사실은 이상한 사람이었잖아요. 동맹을 공화당 사람이 동맹을 다 깨고, 다음에 공화당 사람이 보호무역을 하고, 뭐 좀 이상한 형태였는데, 이제 일단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동맹을 강화하겠다라고 나왔고, 동맹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믿는 분이고, 뭐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경제나 외교안보 쪽에 다 아주 뭐 여러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단순히 주식시장에서의 무슨 뭐 재료를 찾는 데거나 수혜주를 찾는 데거나 하는 문제를 넘어서 이게 마켓 리스크를 결정을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유심히 쳐다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전망할 거냐에 따라서 경제나 주식시장이나 하여튼 금융시장 이런 걸 보는 눈은 그 방향을 잡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이제까지 그 여론을 보면은요, 네. 그 바이든 후보는 일단 좀 약간 무능하다라는 어떤 프레임, 워낙 그 흑색 선전이었잖아요. 선거 자체가 네, 뭐 네. 치매 걸렸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친중 인사다. 그래서 뭐 중국에게서 돈 받은 것도 있고 뭐 이런저런. 그래서 중국에게 완전히 휘둘리게 될 거고, 네. 뭐 거기에 받는 영향에 따라서 한국도 뭔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뭔가 국가적 위험이 오는 게 아니냐 네, 이렇게 네.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거든요. 네네. 예. 이분이 사실은 트럼프에 비교해 보면 트럼프 현 대통령께서는 좀 성격이 좀 이상하다고 할 수는 있는데 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사실. 좀 독선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독선적이기도 하고, 그분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미국 대통령이 하던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동맹을 깨도 좋으니까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 이러는 대통령을 지금 처음 본 거잖아요, 우리가. 이거는 우리만이 아니라 유럽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고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분이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면으로는 트럼프 이분은 굉장히 박력이 있거든요. 네, 보기에는 좀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박력이 있죠. 네. 그 박력에 우리가 좋은 쪽으로 방향을 해서 했으면 이분이 재선했을 텐데, 박력은 있는데 우리가 좀 안 좋은 쪽으로 박력이 있어서. 근데 거기에 비하면 이 바이든 그 이제 당선인이죠. 이분은 약간 좀 박력이 떨어지는 듯한 분위기. 그리고 저분 대통령 되면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 이런 것들이 들게 만드는 요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가 이긴 선거라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진 선거라고 보는 게 사실 더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선거 당선을 확정 짓고 나면서부터는 이분이 상당히 대통령다운 면모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통합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자기는 민주당 자기를 찍은 사람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자기를 반대한 사람의 대통령도 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도 자기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뭐 소신 있게 얘기를 하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부통령 8년이 괜히 한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뭐 걱정은 안 하고 가도 될 것 같아요. 네. 다만 한 가지 걱정을 한다 그러면
이분이 연세가 좀 너무 많아서 우리 78세잖아요. 그러면 82세까지 4년인데 앞으로 4년 동안에 미국의 대통령이 건강의 문제로 흔들린다고 하면 너무 크게 영향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다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그거 이외에는 뭐 저는 뭐 선거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마음을 좀 놓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장 발등에 떨어진 분은 이제 대북 관련 이슈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시나요? 바이든 후보의 그 당선 이후로 기조가 네. 이제 좀 완전히 바뀔 거라고 다들 뭐 이야기는 하는데 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상황을 잘 우리한테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을까요? 대북 문제를 우리한테 유리하게 끌고 간다는 건 사실 굉장히 힘든 우리는 일이고요. 끌려다니는 거죠? 네, 끌려다니는 거죠, 기본이. 우리가 뭐 우리 마음대로 끌고 다닐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한 번도 이제 평화 프로세스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주장했던 게 운전자론이거든요. 근데 운전자론이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랑 북한이랑 뭐 일본이랑 다 놓고 한 차에 태워가지고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겠다 이런 건데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었던 상황에서는 묘하게 그게 맞아떨어졌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기업의 그 CEO잖아요. 네. 그 기업 조직이라고 하는 건 원래 그 탄생 배경이 군대 조직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조직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재적 요소가 가미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있는 뭐 부하 직원들이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탑 매니지먼트가 내린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의사결정은 굉장히 독재적인 의사결정이거든요. 민주적인 절차가 아니잖아요, 그게. 그런데 이제 북한도 사실은 그 지금 김정은 공식 명칭이 뭐죠? 김정은. 공식 명칭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우리가 워낙 주석에 익숙해 있어요. 예, 그렇죠. 근데 하여튼 거기에서 그러니까 최고의 수반이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익숙해 있는 조직이거든요, 북한도. 네. 그러다 보니까 둘이 양쪽에 말하자면 최고 경영자 둘이 만나가지고 둘이 통 크게 협상을 하는데 익숙한 문화를 양쪽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둘만 만나게 해주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초반에 평창 올림픽에 북한에서 초대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북미 간의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그 운전을 할 수 있었던 여건이 맞춰졌거든요. 근데 이 운전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본질적인 문제가 내 엔진이 빵빵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내 엔진이 배기량이 빵빵해야 내가 운전하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북한 우리말 안 듣잖아요. 중국은 역시 말 잘 안 듣잖아요. 그렇죠. 미국도 내가 네 말 듣겠냐. 그래도 우리말을 최대한 들어주고 합니다. 미국은 동맹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 우리말을 들을 계제도 아니잖아요. 일본 더더욱 안 듣잖아요. 러시아도 안 듣죠.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닌데,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그 바이든 그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면 그분이 한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북한에 대해서 선핵폐기다. 그 발언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기는 그러니까 CEO끼리 만나서 협상해서 하는 건 안 하겠다. 네. 실무 협상을 해서 차근차근 단계별로 밟아오면 그래서 실무 협상에서 모든 게 다 완비가 되면 그때 가서 만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건 북한 방식으로는 안 돼요. 북한은 이 실무 단계에서 이거를 하나씩 맞춰가지고 올라가서 하는 형태를 선호하기보다는 양쪽의 탑끼리 만나서 통큰 협상을 하는 쪽에 익숙하거든요. 북한 조직 문화 자체도 그렇고 네. 하는 방식이 다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첫째 양쪽이 만나서 협상을 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다. 첫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게 또 중요한 문제인데 바이든 그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나면 실무 협상을 하려 그러면 일단 각 분야별로 사람을 인선해서 갖다 박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처음에 한 6달 동안은 이전 정부의 폴리시 리뷰라는 걸 합니다. 정책 재검토를 해요. 그래서 이전 정부에서 도대체 뭘 어떻게 왔는지 공부를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다음에 6달 정도 이게 폴리시 리뷰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또한 6달 정도는 자, 나는 어떻게 갈 거냐에 대해서 자기 정책을 만듭니다. 그럼 1년이 가요. 네. 1년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북한하고 실무 협상이 시작이에요. 하게 된다 그러면. 근데 1년 지나서 실무 협상을 하기 시작하면 실무 협상이 또 세월 갈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한 가지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있어요. 일단 그런 과정이 북한이 좋아하는 방식도 아닐 뿐더러 바이든 후 지금 대통령 당선인은 아까 여기 질문지에 있는 거 안 물어보셨는데 트럼프가 지금 4번째 단임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렇죠. 4번째 단임 대통령이고 4번째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인데 미국은 요 다음번까지 해서 지금 5번째 단임 대통령을 예약을 해놨단 말이에요. 바이든 후보 대통령은 한 번밖에 못하니까 나이 때문에. 82세 되면 그 다음에 그렇죠. 뽑아주겠어요. 본인도 나오기 힘들 거예요. 그렇죠. 건강상 문제가. 네.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실제로 건강이 좋아서 다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좀 미래를 예측해 보기에는 다시 나오기 힘들 거다라는 게 중론이거든요. 그렇죠. 북한도 그 생각을 할 겁니다. 네. 북한도 그 생각을 하는데 자, 1년 동안 폴리시 리뷰하고 정책 만들고 1년 실무 협상하다 보면 레임덕이에요. 그럼 그냥 2년 더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대통령이에요. 그 다음 대통령은 민주당 사람이 대통령이 계속 될지 공화당으로 넘어갈지 알 수도 없고 민주당에서 지금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번에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된 여자분 아주 강단 있어 보이고 연설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차기 후보는 민주당에서 지금 부통령 여자 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매력적이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부통령이 대통령으로 이어받는다고 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이 이전 정부에서의 대북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1년 지나고 2년 차 들어가서 앞으로 좀 있으면 이제 레임덕이고 그런데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올까요? 협상에 적극적으로 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와도 이게 타결까지 가기는 굉장히 힘든 일이 될 거라서 이 북미 협상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 협상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이진 않다. 긍정적이진 않다 이런 거고요. 또 한 가지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를 얘기했지만 이 완전히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로 타결을 했을지 통큰 타결이니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프로세스로 결정을 했을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김정일 위원장하고 그렇죠. 네. 트럼프 대통령하고 합의한 실제 진짜 합의 본 내용을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현재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이제 합의도 하진 못했지만 그게 사실은 북한이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 저걸 보면 핵 시험장 폐기 이제 폭파해버리고 이랬잖아요. 근데 핵실험장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북한은. 필요 없는 거 폭파한 거예요. 네. 핵실험 다 했는데, 더 이상 핵실험에 의해서 자기들이 얻어야 되는 여러 가지 수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미 다 얻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장약이 한꺼번에 폭발에 대해서 핵이 폭발된다는 걸 이제 이미 다 실증 수치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더 이상 핵실험이 필요 없거든요. 이거 폐기해버리고 뭘 했다 이런 거지만 사실 아무것도 안 한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본질적으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그건 지난번에 그 얘기가 확실하잖아요. 이제 영변에 있는 거 얘기했더니 영변 옆에 있는 거는 하면서 찍었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김일성 대학에 있는 건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북한이 깜짝 놀랐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것까지 다 없앤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만들어 놓은 핵무기라고 하는 게 이게 진짜 잘 터질지 안 터질지 모르겠지만 이걸 다 없애느냐 안 없애느냐를 알 수가 없죠. 그렇죠. 몇 개 만들었는지도 알 수 없고, 미국은 알고는 있겠습니다만, 근데 그 부분에서 이거를 예를 들면 이스라엘 프로세스로 가버리면, 이스라엘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은 핵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 인정해주고. 근데 이스라엘도 우린 핵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미국도 이스라엘은 핵이 없다고 전 세계가 이스라엘은 핵이 없다라고 부인을 해요. 그러나 사실은 가지고 있고. 사실은 가지고 있고. 참 정치가. 근데 그런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가능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양쪽이 만났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바이든은 북한은 핵 폐기다. 100% 폐기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양쪽이 만나서 양쪽이 정말 의미 있는 그 협상을 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갖고 올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사실은 조금 많이 의심이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네. 사실 민주당 정부였을 때 과거에도 보면은 북침설이 그 북한 그 뭐라 그러죠? 그 폭파 뭐 네. 그 폭탄 투하하고 막 이런 네. 공격 준비 이런 단계들이 다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건 양쪽 다 있어요. 아, 민주당만이 아니라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 때도 그랬나요? 있었죠. 서지컬 스트라이크 계획이 있었고 다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느 정부든지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대외 정책은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사람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나는 건데 그게 오바마 때는 전략적 인내였죠. 근데 더 이상 바이든 그 대통령 당선인은 전략적 인내를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정부 때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유엔을 통해서 유엔 생션을 다 걸어놨잖아요. 그걸 더 강화하면 강화했지 약화시키진 않을 거고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걸어놓은 상태에서 북한이 협상을 하게 나오게 만들 겁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어떤 분들은 뭐 민주당 쪽에서 그 집권을 했으니까 개성공단 다시 재개하는 거 아니냐 등등 이런 희망을 가진 분들이 계신데 지금 현재 그 바이든 후보가 얘기를 하는 거로 봐가지고는 그런 희망은 조금은 좀 어렵지 않나 현재로선. 물론 앞으로 이제 어떻게 갈 거냐 좀 다르고 또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게 아무리 미국이 대북 정책을 한다고 해도 자기들이 뭔가를 하기 전에 우리 정부의 의견을 묻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그 정부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아직은 우리 정부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근데 그 이전보다는 또는 트럼프가 재선된 것보다는 훨씬 여건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북한하고 미국하고 얘기가 잘 안 된다라는 상황이 갈 수 있고 긴장 관계는 아주 심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얼핏 드는데요. 그렇죠. 긴장 관계 심해질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 금융시장은 미국의 이런 어떤 현상들에 의해서 크게 요동을 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금융시장이요 예상외로 이게 다들 많이 학습들을 한 것 같아요. 이제는 별로 움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전에도 보면 북한이 무슨 이상한 미사일 쏘고 이러면 그 주가가 떨어지면 외국인 들어와서 사더라고요. 그냥 올라갈 거 알고. 그래서 우리 금융시장이 이미 많이 단련이 됐기 때문에 북한이 아주 특별하게 뭔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돌발 행동이 나오기 전에는 뭐 공격을 한다든지. 그렇죠. 그러기 전에는 우리 금융시장이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할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요즘은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네. 이 한국에 대한 어떤 정책들, 그 다음에 그 대북 관계 이런 네.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봤는데, 하여튼 좀 막막한 느낌도 드네요. 그렇죠. 예, 한국 입장에서 힘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은 어떤 형태든지 남북 간의 통일은 둘째 치고라도 서로 이렇게 총뿌리 겨누고만 살지 않아도 우리로서는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뭐 DMZ나 이런 건 그냥 놔둔다고 하더라도 군사들 좀 뒤로 서로 뒤로 좀 물리고 우리 이제 싸우지 마. 우리 안 싸워. 이렇게 지금은 그리고 정전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이걸 아예 종전으로 가버려야지 정전 상태는 언제든지 다시 통보하고 나 내일부터 전쟁할래 그러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좀 마무리하고 남북 간에도 좀 평화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으면 굉장히 좋은 우리로서는 좋은 기회가 될 텐데 마음도 편하게
두 다리 다 뻗고 잘 수 있는데 그게 조금 더 어려워진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좀 들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좀 더 까다롭고 힘든 파트너, 협상의 파트너라고 봐야겠네요.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죠. 그래서 북한이 선거 과정에서 사실은 트럼프가 되기를 굉장히 많이 응원을 한 거죠. 그 바이든 후보에 대해서도 안 좋은 얘기를 여러 번 했고. 네. 네. 그리고 지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나 당선했다고 연설을 하고 지금 아무런 논평이 안 나오잖아요, 북한이. 한 이틀 지난번 트럼프 때도 한 이틀 지나서 나왔거든요. 네. 아직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거죠, 북한도. 네. 하지만 바이든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긴장 관계가 어떻게 우리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상당한 긴장 관계가 네. 미국 간에 네. 예, 그리고 덩달아서 한국은 샌드위치를 껴서 그렇죠. 상당히 힘든 시간들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네, 네, 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